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2013년 7월 8일이었습니다. 10년 전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선을 뱄습니다. 1회부터 제가 여러분께 인사드렸으니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 돌직구쇼 만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많은 일들과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과 돌직구쇼가 10년을 함께 왔습니다. 그간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0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더 공정하고 시원한 돌직구 던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신문 읽어준 지 벌써 어느덧 10년입니다.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 만 1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만 10년 동안 하루같이 한결같이 사랑과 응원 보내주신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10년도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돌직구 던지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방치.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방치 어떤 뉴스일까요? 새마을 금고 넉 달 방치, 뱅크런 위기를 키웠다. 새마을 금고 앞에 예금을 찾으려는 고객들의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점에서 고객들이 몰리자 정부, 관계기관 합동 대응단을 구성했습니다.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 새마을금고 괜찮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연체율이 급등하고 위기설이 넉 달째 제기됐는데 정부가 이제서야 나서는 건 너무 늦었다라는 비판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백지화. 한국일보 일면인데요. 뭐가 백지화됐을까요? 당정이 서울에서 양평 간 고속도로 계획을 전격 백지화했습니다. 원희룡 국토장관이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이 고속도로 건설안을 백지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는 곳으로 바뀐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집중 제기해왔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날파리들이 선동한다. 이 계획을 백지화할 수밖에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고발. 한겨레신문 6면 기사입니다. 참여연대 감사원 결제 조작 의혹 유병호 사무총장 고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보고서 공개 과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유 사무총장의 표현을 빌렸었군요. 단군일에 이런 감사원이 있나 싶다라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결에서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 감사원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말 못하게 했던 것, 이게 진짜 문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핫.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지금이 지구 관측사상 가장 덥다. 어쩐지 덥더라. 평균 기온이 처음으로 17도를 넘어섰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지구. 한국도 이 때문에 덥고 습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가 폭염에 고통받고 있다라는 사진입니다. 지구온난화도 단단히 한몫했을 듯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돌직구 10년, 오늘 아침 함께해 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돌직구쇼가 발탁한 원자력 전문가, 경희대 원자력공학과의 정재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죠. 김병민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용주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젊은 피입니다.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7시간 철야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과학과는 거리가 먼 괴담 내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부 보고서 공개, 17시간 철야 농성. 오늘 정부는 우리 측 검토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당당히 요구할 건 요구하겠다라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가 그간 그 일본 측 공개 자료라든지 또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 전력의 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그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 왔습니다. 내일 일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그 결과를 설명드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종합 결과하고 일본에 제언할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제언할 내용, 그리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IAEA 보고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사하고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재학 교수님 나와 계신데 제일 처음 저희 돌직구쇼 나오셔도 IAEA 보고서가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하지만 우리 정부 차원의 별도의 정밀한 조사도 필요하다라고 제언 주셨는데 정부가 밝힌 부분이 바로 그 대목 같습니다. 예, 아마 오늘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기대하기로는 우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해양 방출이 국제법적으로 용인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입장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IAEA 점검 보고서나 일본 측 평가는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에 미치는 영향,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또는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서 알릴 필요가 네.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번 IAEA 보고서에서 약간 명확하지 않았던 알프스의 성능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찰단이 로데이터 노리고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방사선 준위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방출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그 설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그 일본 측에서는 이제 일반인 선량 한도의 5% 정도 낮게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주기적으로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이외에도 우리 국민들의 안심이라든지 또는 이 우려를 고려해서 가능하면 오염도 농도가 좀 높은 것들은 좀 더 보관을 오래 해서 방출 방사능을 낮추는 노력이라든지 또 특히 시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불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 측에서 어떤 시료에 대한 보존 또 필요하다고 하면 교차 분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전향적인 그런 요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요구할 건 요구하겠다라는 기류도 밝힌 만큼 이런 부분이 아마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어제 돌직구쇼에서 정재학 교수님이 나오셔서 고등어, 갈치, 삼치, 연어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주위에 있는 많은 생선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들 안심하셨습니다. 사실은 고등어, 갈치, 삼치 등등 우리 해역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이 방사능 물질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라는 메시지는 사실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생선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도 굴비를 20마리 넘게 샀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 의혹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른바 이 샘플, 오염수 샘플을 일본이 떠준 대로 받아서 분석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IAEA 보고서는 깡통 보고서, 백지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일본의 맞춤형 용역 보고서입니다. 이를 입증하듯 보고서 내용 중에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즉 이번 IAEA 보고서가 일본의 용역식으로 맞춤형 보고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일본이 떠다 준 물 갖다가 검증한 거라 IAEA 신뢰할 수 없다라는 식의 주장도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었습니다. 들어보시죠. IAEA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료 채취도 바닥까지 긁어서 핵 찌꺼기까지 긁어서 하는 건데 IAEA는 일본이 위에서 살짝 떠다준 물 가지고 한 거거든요. 완전 일본 중심으로 한 거죠.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디테일한 묘사가 담겼습니다. 위에서 살짝 일본이 떠다준 물만 가지고 했다. 바닥에서 긁지 않았다라는 식의
굉장히 구체적인 의혹 제기도 나왔는데요. 과연 진실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IAEA가 도쿄전력 자료 받았었다. 일본 맞춤형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IAEA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11개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IAEA TF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라는 점은 명백히 보고서에 기재돼 있다라는 반박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료 분석 한 차례만 하고 최종 보고서를 쓴 건 아니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 최종 보고서 작성에 추가 검증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2차, 3차는 오히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정부와도 함께 검증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반박도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 두 가지. 정재학 교수님, 아니 바닥까지 긁어서 싹싹 긁어서 시료를 샘플해야지 일본이 그냥 위에 찌꺼기는 가라앉고 맑은 물만 위에 뜬 위에 물만 살짝 떠서 고물 그대로 그냥 주는 대로 한 거 아니냐. 과학적 진실은 뭡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탱크가 예를 들면 한 1000여 개 정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탱크 하나에 한 1000톤 정도의 오염수가 저장돼 있다고 하면 정답은 한 1리터를 채취했을 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시료를 채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긁어서 시료를 채취한다라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정답이 아니고요. 예. 저희는 전체 평균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표 시료를 채취하는 게 정답입니다. 따라서 이번 그 자료를 보면 탱크 내에서는 이제 교반이라고 하죠. 이렇게 잘 저어줘서 이 교반 에지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표 시료를 채취했고 또 탱크 간에서는 순환, 즉 서큘레이션을 시켜가지고 대표 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돼 있고. 서큘레이션. 예. 그래서 그 부분이 IA 점검단에서 그 부분을 관찰한 것으로 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님 나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근거 없는 구체적인 설명들이 되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그 찌꺼기는 가라앉고 윗물만 살짝 뜬 거, 일본이 준 거 그거 갖고 한 거래. 라는 사실은 이게 괴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걸리 무슨 맑은 물 위에 뜨는 것도 아니고 막걸리 맑은 물.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정치권이 저렇게 주장하고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상당 기간 나와서 이 오염수에 대한 전체를 실질적인 점검한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물만 떠서 한 거라서 여기에 대한 신뢰성 담보할 수 없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에지테이션이랑 서큘레이션 아까 교수님께서는 한 거다. 14일 동안 전체를 순환시킨 내용들을 바탕으로 검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그동안 이런 보고서나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각종 괴담들이 성행합니다. 근데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보고서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괴담들은 쑥 들어가고 또 다른 식의 괴담을 만들어내게 되죠. 지금 나타나게 되는 방향에 대한 급격한 전환이 뭐냐면 알프스에 대한 기능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나중에 알프스에 대한 기능이 문제 없다 또 나오게 되면 어떤 방식의 괴담을 쏟아낼지 굉장히 궁금해지게 되는데 본인이 적어도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위에 있는 맑은 물만 뜬 것처럼 얘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과학적인 근거로 14일 동안 섞어서 순환장치됐던 내용에 대한 검증 결과가 나온 이후 어떤 방식의 메시지를 낼 건지를 이야기하는 게 적어도 책임 있는 정당의 정치인들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다 꼭 말씀드립니다. 예, 또 하나의 이제 Q&A가 있습니다. 오염수를 만약에 방류하게 되면 이게 언제 우리 해역에 순환을 해서 도착하는지와 관련된 뭐 우려일 수 있겠는데요. 내용 함께 보시죠. 자, 이 부분입니다. 7개월이면 빠르게 제주 해역에 유입된다. 큰일 난다. 제주 생선 못 믿는다. 뭐 이런 괴담으로 이어지는데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어선이 잡은 어종과 일본 태평양상 어종은 산란장과 서식지가 달라 섞일 우려가 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주 해역까지 이 물이 순환해서 오려면 상당 시간의 길이 소요된다는 건데 7년, 뭐 2년, 7개월에서 2년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제주에 옵니까, 교수님? 지금 뭐 해양과학기술원하고 원자력 연구원에서 분석한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주 해류가 이제 쿠로쇼 해류를 포함해서 모사를 했는데 10여 년 이상, 10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물론 10년이요? 지류가 있기 때문에 예. 부분적으로는 그보다 빨리 우리나라 해역에 도달하는 것들이 이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양 방출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안전성 여부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생각해야 그렇죠.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안전성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면 지금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오염수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의 양을 놓고 봤을 때 설사 방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해역이라든지
우리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정재학 교수님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과학자의 어떤 과학적인 논평, 많은 우려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결국은 우리 수산업자들과 어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이어지고 결국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선 참 많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이 못 먹게 된 또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자칫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과학적인 이야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제 전윤기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는 17시간 철야 농상에 들어갔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잠깐 나와서 방송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겠다고 잠깐 나온 거고요. 그렇군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11시에는 대국민 보고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뭐 이제 많은 우려와 진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자력 관련된 전문가들께서 안전하다고도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는 우리 정부는 좀 태도가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누가 이익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일본만 이익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에 놔두면 자국의 방사능 위험 수치가 좀 줄어들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1도 이익이 없고 일본의 이익만 가지고 올 수 있는 건데 우리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면 안전하다, 괴담 퍼뜨리지 마라라고 일본을 대변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계속적으로 담보된다고는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어민들의 피해는 실제 방류가 일어나면 저는 엄청나게 타격이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 같은 경우에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조금만 찝찝해도 안 먹습니다. 어저께 삼겹살 예를 들었는데요. 삼겹살을 우리가 구워 먹으면서도 탄 부분은 혹시 모를까, 혹시 암 걸리지 않을까 하면서 잘라서 먹어요. 그리고 뭐 찌개집 같은 데 갔을 때 머리카락 나오면 어떡합니까? 머리카락 나오면 안 먹어요. 이게 왜 그러냐? 심리적으로 찝찝한 상태가 되면 우리 입속으로 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뭐 사람들의 당연한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인데 실제 알프스를 아무리 안전하고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도 아닌 뭐 미비하지만 조금 있는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찝찝해요. 여기 찝찝하지 않은 사람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수산물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고 괜히 수산물 잘못 먹었다가 내가 나중에 아픈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방류가 이루어지고 나면 어민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어떻게든 일본이 바다에 방류를 하지 못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고체화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의 매장에서 123년 이상의 반감기를 거치는 방법을 아무리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안전하니까 일본이 하는 것 IAEA의 보고서를 한번 믿어보자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시는지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들으셨던 것처럼 야당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아예 당론으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제부터 철야 농상에 들어갔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비상행동 17시간에 돌입합니다. 17시간에는 우리 모두의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냉각 기능을 상실하고 막대한 방사능이 경납 콘크리트 벽을 뚫고 밖으로 나와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딱 17시간입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오염수 방류를 권장하지도 승인하지도 않는다. 발생할 결과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각자 알아서 하라는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안전성 검증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표를 떼고 나면 이게 과연 일본 총리실, 일본 집권 여당의 말인지 피해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실 또는 여당의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괴담 아닙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통 혹세 무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국 설득을 위해서 방한한다 이렇게 나온 기사를 봤습니다. 그 설득의 대상에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우려하는 국민들 그리고 야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로시 사무총장 측에서 제안이 올 경우에 만날 생각이 있다.
다양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리플리 증후군에 빠졌다. 무역 전쟁도 죽창가도 모자라. 무역 전쟁 일으킬 거냐라며 강하게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거짓말을 계속 거짓말로 덮어 온 민주당이 이제는 본인이 만든 거짓말을 아예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방류를 개시할 경우엔 전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까지 검토하겠다는데 죽창가를 부르는 것도 모자라 무역 전쟁을 하자는 겁니까? 여야가 매우 대립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논란인데요. 많은 과학자들, 정재학 교수님을 포함해서 안전성과 관련돼서 객관적인 이 과학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과학과는 거리가 먼 괴담 성격의 우려가 정치권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IAEA 보고서가 공개되자 야권 인사들 입에서 삼중수소 이야기가 쏙 빠졌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야당의 오염수 투기 반대 결의문에 삼중수소 유해성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었죠. 정치권에서 많이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IAEA 보고서와 또 많은 과학자들의 과학적 반박이 등장하자 삼중수소의 유해성 얘기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프스 성능은 검증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메시지가 변경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앞서서 일본 총리실 대변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더 앞서서는 이 정화된 오염수를 대상으로 이재명 대표가 핵 폐수다, 그리고 삼중수소 얘기도 나왔었고, 방사능 우럭 범벅 얘기도 나왔고, 변을 먹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그거 다 좋습니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내는 것도 정치적인 부분 좋은데, 당장 7월 달이 되었고 해수욕장이 개장하고 결과적으로 부산이나 모든 해변에 많은 어떤 해수욕객들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수산물을 먹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해수욕 때문에 방류를 좀 며칠 늦추자. 그런 어떤 현실적인 정말 우리 바다, 우리 수산업자를 그야말로 그들 중심으로 사고할 정치권의 입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쟁점으로 일본에서 결정할 부분을 가지고 반대한다는 실효성이 없는 어떤 저런 단체 행동보다는 실제로 핀셋으로 정말 문제가 되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말하자면 문제제기할 법한 것을 정확하게 야당이 찍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것이 그야말로 수산업자들을 살리는 길이고 실제로 해를 먹을 수 있도록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 수산물 명태가 다 저 오츠크해로 러시아산으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러시아 수산물 먹어도 되나, 이런 논의가 더 과학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국제재판소에서 우리가 질 수 있는 그런 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 해수욕객들이 또 여름 휴가를 가서 안전하게, 지금 현재는 방류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예. 7, 8월 달이라도 맛있게 먹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실제로 일본도 제가 봤을 때 9월이나 돼야 방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공명당 그 당수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런 데 대한 일본 정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조금 더 민감하게 민주당도 볼 필요가 있고, 또 여당도 너무 원색적인 어떤 야당을 비난하는 끈끈이 죽창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말씀 주셨듯이 야당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괴담 내지 선동의 논란이 있는 발언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여당도 야당의 반대만 꼭 탓할 게 아니라 이걸 지렛대로 일본에게 요구할 것은 또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도 함께 병행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가 지난 정부 때는 입장이 정반대였다는 것, 우리 돌직구에서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 어민들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갑자기 핫한 감자가 된 사건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기승전 김건희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여권에서는 야당이 뭐만 하면 결론은 다 김건희다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야당에는 그럼 서울에서
고속도로 종점을 양평으로 왜 바꿨냐?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설인데 이 설의 실체적 진실은 무엇일까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야당의 의혹 제기에 강하게 치고 나왔습니다. 아니다 해도 안 믿으니까 백지화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추측과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 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이 저를 고발하십시오.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대신 그 고발 수사 결과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백지화하겠다, 아니라고 설명해도 이거 선거 때까지 계속 이 루머를 재생산할 거다. 만약에 고속도로 이 종점과 관련해서 원희룡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의 땅과 관련된 이익 때문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치 생명 걸겠다. 민주당도 간판 걸어라 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들어보시죠. 일국의 장관이 이 감정 통제를 못하고 국책 사업에 대해서 감정적 결정을 하는 것 결코 옳지 않습니다. 화난다고 수조 원짜리 또 수년간 논의해서 결정했던 국책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 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표님을 향해서 뭐 간판을 걸고 한판 붙자라고 말씀을 해줬어요.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놓고 자꾸 도박하자 이런 소리 안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장관까지 나서서 정면 충돌,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 논란, 의혹, 어떤 설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계획안이 있는데 이 종점 변경 설이 제기됐습니다. 자, 2023년 5월에 공개된 안인데요.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했다라는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JCT 나들이 건설지가 바뀌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원래는 어떤 뜻일까요? 2021년도 예탄 통과 당시에는 다른 곳으로 양평 나들일목 JCT가 건설되기로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 김 여사 일가 땅값 올리려 종점 변경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양평군이 대안 노선을 제시했고 의견 수렴 절차 단계다, 확정하지도 않은 사안이다 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예타 단계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된 사례는 없다라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2010년 이후 8건 중 4건이 예타안과 다르게 변경이 됐다. 무슨 소리냐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노선 변경으로 예산 1,000억이 급증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국토부에서는 총 사업비의 0.8%만 증가한다. 교통정체 해소에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아주 첨예한 사안입니다.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 중에 가장 큰 의혹은 이겁니다. 고속도로 나들목이 변경돼? 근데 이거 김건희 일가 땅 올려주려고 이런 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전영기 의원님, 네.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저희는 사실 그대로만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원희룡 장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도박을 걸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그대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원래 양평과 서울 간 고속도로는 15년 정도 된 양평군의 수건 사업입니다. 두물머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차가 많이 정체되는 구간이라서 거기에서부터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가 생겨야 된다고 양평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것이고 실제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죠. 그렇게 해서 양평의 양서면에서부터 우리 서울까지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들어오게 된 건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이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강상면으로 바뀌고 나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봤더니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가족들의 그러니까 일가 땅들이 여기에 밀집해 있는 겁니다. 어저께 한 언론 보도에 보니까 그 29배 필지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왜 이렇게 갑자기 예타까지 통과된 사업들이 갑작스럽게 종점이 변경이 됐고 뭐 8일 만에 승인이 됐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사실 그대로 옮긴 것도 이상한데 옮기고 나서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저희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문제 제기를 하니까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발끈하면서 민주당 탓을 하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민주당 때문에 이 사업을 백지화하겠다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타가 통과된 사안, 그 종점이 변경되는 사안만 두고도 저는 국토부에서 어떻게 변경 승인이 떨어졌고 어떤 방식으로 종점이 변경되고 있는지를 감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는데 본인이 이 잘못됨을 인지했는지 모르겠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정치적 사안으로 대두를 해버린 거거든요. 저희는 정치적 사안 다 빼고 왜 종점이 갑작스럽게 예타가 통과된 이후에 변경이 됐는지 뭐 8일 만에 승인이 떨어졌다는 보도는 도대체 근거가 무엇인지 이 사실만 놓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원희룡 장관이 정치적으로 나올 사안들이 아니고 이 문제는 국민의힘에서도 오히려 더 심도 깊게 짚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없다면 사실 근거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 정치적으로 정쟁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가 영부인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종점을 의도적으로 변경하는 특혜를 준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거군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영부인 특혜 주기 위해서 종점을 옮겼겠습니까? 저희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도 절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영부인 그 재산 신고에 뻔히 나와 있는 그 땅으로다 종점을 옮기겠습니까? 세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종점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짚어 물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여당의 반박도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내내 24시간 대변인 역할을 했던 김병민 최고위원 나오고 계신데 정권 바뀌고 영부인 땅값 올려주려고 고속도로 종점을 원희룡 국토부가 바꾼 것 아니냐.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땅값을 올려주려고 이른바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기 전인 과거에 양평 군수, 양평 내에서 저렇게 양평을 위한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기록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럼 그때부터 양평에서는 김건희 여사 땅값 올려주려고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 민주당 소속의 양평 군수 등이 이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 원희룡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의 내용들을 다 설명합니다. 원 장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있는 그대로의 내용들을 설명하기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관련된 실무자들이 판단해 보건대 예타는 끝났지만 예타가 끝나기 전부터 양평 국민들이 지금 국토부가 예타를 받았던 노선으로 가게 되면 양평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2021년 민주당 양평 군수가 있던 시절부터 당정회의를 거쳐갖고 그 같은 일을 하겠다고 했던 내용들이 지역신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지역신문에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종점을 2021년. 옮겨야 된다라는 양평 주민 측의 요구가 있었다. 그게 그 당시 양평 군수 민주당 군수였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예타는 정리가 됐지만 여전히 노선 변경의 필요성은 똑같은 양평군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최종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서의 변경에 대한 안을 검토하고 있었고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든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주민의 편익이든 이런 측면에서의 고민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난데없이 김건희 여사 특혜 주네? 라고 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종점을 변경하기로 완전히 확정한 게 아니군요. 최종 확정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검토되고 있던 안들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거 없던 거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이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 김성규 의원에게 전화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다. 라고 원 장관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했다고 하는 의혹들을 막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원 장관은 나 그렇게 전화한 일 없습니다라고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행위로 이 문제를 끌고 들어간 건 누가 뭐래도 민주당의 모습이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을 넘어서 김건희 여사 악마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들과 있지도 않은 사실을 원희룡 장관 전화설 등을 주장했던 게 민주당의 모습인데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와서 이 문제를 들쑤시고 나오니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충분하게 얘기를 하다가 이러한 선동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자 이번에는 양평 땅에 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정치 공세의 방향성, 노선을 변경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야당은 이
양평 현장 답사까지 하면서 집중적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현장 답사까지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 등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문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건 당군 일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장에 와보니까 왜 이쪽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는지를 명확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당장 양평군청, 그다음에 김성교 의원의 자택, 그리고 국토부 장관실 등등을 압수수색해야 될 것입니다. 자, 국토장관실 압수수색해야 한다. 단군 일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다라는 얘기들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견이 지금 팽팽한데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검사 측 신문하세요. 근데 처음에요. 저 사안을 민주당이 문제 제기했을 때 왜 이렇게 국토부에서 무리한 수를 뒀을까? 저 김건희 여사 땅이 있기 때문에 저건 분명히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사안의 개념부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개념. 그러니까 지금 변경되는 아니에요. 확정은 안 된 겁니다. 그럼 종점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종점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버스를 타고 가면 마지막 끝이 종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종점이 있으면 종점의 일종의 정류장 같은 게 있고 역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땅값이 오르겠죠. 근데 여기 이제 종점의 개념은 뭐냐면 아까 그 지도에는 안 나왔는데 이 서울 양평 도로가 뚫리면서 거기에 중부대륙고속도로가 있어요. 있죠. 거의 만나는 거예요. 종점이 아니라 나들목이군요. 그렇죠. 아니 나들목은 아니죠. 나들목은 진출입이 있어야지 나들목이고. 나들목도 아니에요. 진출입이 없으면 그냥 만나는 장소죠. 만나는 장소. 그러면은 고속도로랑 고속도로를 이어주는 분기점 같은 거군요. 그 분기점이죠. 그러면 거기서 고속도로 못 타요? 못 타죠. IC가 없기 때문에. IC는 진출입료가 있어요. 인터체인지 요금 내는 거 없어요? 전혀 없죠. 아예 저 도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땅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고속도로가 지나가요. 제 땅값 오릅니까? 제 땅 위에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요. 근데 진출입료 없고 내가 그 고속도로에 진입하려고 하면 한 7km 남양평 IC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땅값이 오를 수가 없죠. 그러면 단순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종점이다. 그러면 국민들 생각할 때 종점이면 길 끝 아니야?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종점이 아니라는 것이고 저게 만약에 의도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과 연결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이 무조건 기승전 김건희 여사 공격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부러 저렇게 했다고 한다면 저게 얼마나 논란이 있을 거라는 예상 못 했을까요? 아마 정말 저게 종점이 아니고 저게 나들목, IC라고 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한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은 저 변경으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땅에 일단은 땅값이 폭등한다랄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현재로 따지면. 그리고 거기서 한 7km에 남양평 IC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IC를 통해서 서울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땅값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처음에 종점 생겨 하니까 이거 정말 한 건 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다른 거 몰라도 땅값 오르는 거와 관련해서는 헛발질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 이게 각 당이 정치권에 쓰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종점, 분기점, 교차로, 나들목, IC, JCT 정확한 용어 함께 보시죠. 자,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고속도로 간 진출입이 불가능한 분기점이다. JCT. 땅값 상승에 영향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인터체인지는 IC입니다. 이건 나들목이에요. 고속도로 탈 때, 고속도로 빠져나올 때, 일반국도에서 고속도로로 갈 때 자주 연결하죠. 이 IC는 호재성일 수 있어요.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IC가 아니라 JCT다. 정션, 분기점. 고속도로랑 고속도로를 연결한다. 그래서 일반 국도로 빠지는 출입구가 없다. 땅값 상승과 영향은 없다라는 게 정부 여당의 반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점이나 나들목이 아니라 정확한 용어는 JCT,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종점과 지금 정부 여당이 얘기하는 JCT랑 개념이 좀 많이 다른데요? 말장난이라고 보는 게요. 끝에는 종점이죠. 거기에 JCT가 생기는 부분 있고 그쪽에 넘어오다 보면 양평군에서 원래 애초에 원했던 건 양평군에 IC가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종점은 그쪽으로 변경이 됐겠지만 IC는 그 중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들목이 있어야 고속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원래 원한 대로 양서면에 있었다면 양서면으로 가는 길에 IC가 생긴 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강상면으로 옮기다 보니 IC가 가는 중간에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어디인가는 어쨌든 IC가 생긴다. 그렇죠. 나들목이 안 생기고 그 고속도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굳이 저도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여사 땅값 올리려고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땅이 거기 있었던 것이고 네. 실제로 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 종점 변경이 된 것이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정치적으로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강두구 의원이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 제보를 받아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양평 서울 간 고속도로를 왜 양평군에서 수건 사업으로 하고자 했냐면 양평에서 서울까지 들어오는데 1시간 반가량 걸리는데 이 고속도로가 들어오고 나면 35분, 40분이면 서울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평군에서는 수건 사업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15년간의 계획이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틀어졌다라는 의혹이 나온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악마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문제제기했을 뿐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정쟁화 시켜가지고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 이거 정쟁화하지 말고 그럼 원래 안대로 양서면으로 해라. 왜 백지화 해가지고 양평 국민들을 다시 한번 힘들게 하느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자, 두 가지 결이 문제 제기가 더 왔는데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설, 김건희 여사 일가 땅값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른바 종점을 그곳으로 변경한 거 아니냐라는 것과 관련된 설. 두 번째는 알고 봤더니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그곳에는 진출입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땅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안 좋다. 민주당의 주장은 과하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안을 백지화할 수 있냐? 뭐 이런 두 가지 논란인데. 김영주 의원님, 일단 첫 번째 관련해서 김 여사 일가 땅값과는 이 JCT가 딱 그 김 여사 일가 땅 있는 데 건설된다는 거라 지역 주민들 반응은 오늘 땅값 변동은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요. 실제로 이제 여기서 숨어 있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JCT이기 때문에 뭐 영향이 없다. 그것만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예. 그러나 바로 입구에 강화 IC냐, 남양평 IC냐. 실제로 결과적으로 땅값이 오를 수 있는 것은 JCT가 아니라 IC 부분이거든요. IC 부분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부동산 사람들도 남양평 IC가 사실은 강상면에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한 7, 8km 밑에 강화 IC가 있단 말이죠. 예. 그 자체가 오히려 중보가 아니냐. 그 지역이 훨씬 물류센터라 더불어서 땅값이 오를 수 있는 요시가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좀 아쉬운 것은 그런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국토부가 좀 안정되게 이것이 그야말로 어떤 몇 년 동안 소위 양평에서 수원 사업이라면 그냥 백지화시켜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과학적인 교통량 조사라든지 조금 더 합리적 대안들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지도를 보시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에는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없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처럼 JCT가 저곳에 건설된다고 해서 글쎄요. 김건희 여사 땅값이 오를까라는 것은 좀 미지수입니다. 근데 다만 이 건설안이 아래처럼 변경이 되면 강화 IC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강화 IC가 생기는 곳은 땅값이 상승할 영향은 있습니다만 그곳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김병미 최고위원님. 민주당이 주장했던 의혹 제기의 본질은
여사 땅값 올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변경했느냐. 이게 가장 민주당이 제기한 본질이잖아요. 예. 외압이 있었느냐. 예. 이거 관련해서는 땅값은 변동이 없다라는 거네요. 인근 주민들이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창기에 민주당이 나서서 막 얘기했던 것은 김건희 여사 땅 있는 대로 의도적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거기에 종점을 만들었다. 그게 김광산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게 그런 종점으로 마지막 나들목을 설정해서 여기에 대한 토지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JCT 분기점이기 때문에 이게 김건희 여사 땅값에는 큰 영향이 없다.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양평군에서 주장하고 이렇게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해왔던 일이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난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도 이른바 예타는 정리가 됐지만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럼 이런 노선 변경까지도 검토해라라고 국토부가 진행됐던 일인데 이걸 오로지 김건희 여사 건이랑 묶어서 나가죠. 자, 누가 민주당에 등장하냐? 이제 김의겸 의원까지 나섭니다. 없던 청담동 술자리 문제까지 엮어갖고서는 여기에 대한 대통령을 술꾼으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김의겸 의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사과 한마디 있습니까? 잘못된 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징계 절차 하나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도 양평에 대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작은 오해라도 있을까 봐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나서 원희룡 장관이 어떡합니까?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했지만 이거 문제가 되면 다 전면 백지화 시켜라.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안대로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문제가 있다고 양평으로 줄줄이 가서 정치 선동에 나섭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어떤 정책적 결정을 가지고 여기에 고속도로에 대한 A안, B안, C안을 갖고 결정을 하더라도 결국은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정부의 국책 사업에 대해서 모든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정쟁 늪에 한가운데 빠지게 되죠. 원희룡 장관은 이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의 정치 공세를 하게 된다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신뢰를 담보할 수 없으니 이재명 대표 나와서 나랑 토론하자. 안 그러면 이거 전면 백지화하겠다. 라고 나서니까 이제 와서야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다시 한번 되짚어보지 않습니까? 과학자들도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게 토론하자고 하니까 안 나옵니다. 원희룡 장관도 이 문제 자신 있으니까 얘기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밖에서 장외에서 되지도 않는 선동하지 말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자리에서 토론하자고 하는 그 대안, 여기에 대한 안을 받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될 책임 있는 자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여당에서는 원희룡 장관하고 이재명 대표 이 문제 갖고 토론해보자 라고 하는데 혹시 토론할 의사도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그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야당 당수를 안 만나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망가뜨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사실 김의겸 의원까지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설포해서 지금 뭐 대통령을 술꾼으로 또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사실상 김의겸 의원을 이제 깔고 가는데 뭐 대통령 술 좋아하시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거를 뭐 가짜 뉴스 뭐 유포자로서 뭐 설정을 해놓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저희 또 팩트만 보자 이겁니다. 이거 굳이 안 바꿔도 될 거를 바꿔가지고 문제 만든 거는 민주당입니까? 아니에요. 정부예요. 정부에서 본인들이 갑자기 예타까지 통과된 내용들을 뭐 8일 만에 승인을 변경을 해줘가지고 양평이 양서면에 있던 게 강상면으로 내려오게 만든 그 원인 제공 누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원인 제공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원희룡 장관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원희룡 장관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변경하는데 전혀의 일절 하자가 없었는데 이렇게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는 거면은 억울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십의 타격은 크게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정치적 책임은 지셔야 된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공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거기 가더라도 못 가게 했었어야죠. 이런 일절 의혹을 안 줬어야 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인 것인데 지금 원희룡 장관은 거기에 종점을 옮기게끔 만들어 줬어요. 그래놓고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백지화하겠다라고 오히려 방귀 낀 놈이 성내는 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원희룡 장관이 강상면을 옮기면 김건희 여사 의혹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하지 맙시다라고 했었던 게 맞는 것이지 지금 까보니까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고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방 뛸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이 정부와 야당 간의 이 정쟁성 설전으로 인해서 백지화가 된다면 양평 주민들은 피해를 보게 될 텐데 양평 군수가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진선 양평 군수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청천벽력과 같은 발표를 접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가짜 뉴스로 일체의 정치적 쟁점화를 중단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전면 중단을 철회하여 양평 군민이 계속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정치적 논쟁거리가 발생하는데 주민들만 결국 피해가 보게 돼요. 야당과 정부와의 이 논쟁으로 인해서 백지화가 된다면, 자, 이 백지화로 인한 주민 피해는 야당 탓이냐, 원장관 탓이냐라는 정치적인 쟁점이 남았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올리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SNS입니다. 내가 못 가지면 부셔버려 라며 원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자,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이게 만약에 백지화되면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아니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해도 야당이 계속 이렇게 김건희 여사 물고 늘어지니까 그럼 백지화할 수 있다, 토론하자, 야당 탓이다라는 거고,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나왔듯이 아니 못 가지니까 아예 부셔버리는 거 아니냐라며 정부 탓을 하고 있는데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백지화하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어떤 고래등 싸움에 이제 새우등이 터지는 이런 경우가 됐어요. 그런데 아마 이제 백지화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예. 백지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이제 민주당의 어떤 의혹 제기는 뭐 타당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이제 해명을 하잖아요. 근데 해명이 잘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내년 총선까지 가면 이게 엄청난 파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토론을 해보니까 아, 종점이 그게 나들모 있는 곳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부 내륙국수로 연결되고 이제 분기점이고 땅값이 오를 이유가 없다. 그러면 사실 국민을 위해서는 저 변경안이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원래 에탄 통과된 곳이 이익이 되느냐, 이제 그걸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이 뭐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환경 보호 영향이랄지, 예. 또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 효과, 지금 국토부에서 내놓은 경제적 효과를 보니까 원래 에탄 통과된 기존안에 의하면 하루 교통량이 15,000대 정도 된대요. 그런데 지금 변경안으로 가면 지금 19,000대 이상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효과는 이게 훨씬 크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 그다음에 저렇게 변경했을 때 이제 민주당은 1,000억 이상이 더 든다는 거예요. 근데 국토부에서 말하기는 한 130억 정도 더 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또 이제 환경과 관련해서도 지금 에탄을 보면요, 한강을 2번 건너야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다리도 건설해야 하고요. 또 환경 파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 파괴 문제, 경제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봐서 그러면 에탄이 맞냐, 변경안이 맞냐, 이건 한번 토론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땅의 어떤 지가 상승이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그래서 이걸 신속히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양평 국민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은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의 흐름, 어떻게 보면은 JCT를 이용하는 것은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서울로 가기 위한 대체 도로의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혹은 두물물이나 남양주 일대를 갔다 오신 분들의 어떤 그 교통량의 잼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무슨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국민들이 보기에 그야말로 토론을 해서라도 객관적인 교통량, 환경평가 예산안을 가지고 아니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저것이 백지화가 되지 않고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참에 다른 나라가 하는 것처럼 중앙정부의 결정사항과 지방정부의 결정사항을 정확하게 잘 규준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윤 대통령의 근본적 개혁 혁신위, 민주당의 혁신위는 또 삐거덕, 이 두 가지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전용기 의원, 김병민 최고위원 다들 지역구에서 각각 광진과 동탄에서 굉장히 바쁠 텐데
여론조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민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여론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당,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라고 밝힌 응답은 46%, 민주당, 야당을 지지하겠다라고 밝힌 응답은 41%로 나왔습니다. 모른다, 무응답은 13%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46,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1%인데 오차 범위 밖의 수치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차 범위를 넘어서 여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자, 대통령의 지지율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또 다른 여론조사와 마찬가지의 패턴이 나왔습니다. 38%로 상승을 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1%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하나의 여론조사이고 향후 총선 과정에서 얼마든지 여론의 향배에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선거에 강한 서울시장 선거의 상황실장으로 진두지휘를 해보셨던 선거 마케팅의 대가 김영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사실은 여야가 팍 충돌하고 있는 사안이 많잖아요. 아까 뭐 양평 종점은 뭐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 여야가 지금 정면으로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의 어떤 여론조사 보면 난 내년 총선에서 여당 찍겠다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조금 많은 것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제3당의 출연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차피 여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텐데 결국에는 인물 중심의 구도, 지역구에서 누가 공천되느냐를 최종적으로 볼 거고요. 지난번 총선에도 나타났다시피 실제적으로 만약 내일 투표한다 그러면 수도권 여당 압승입니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5% 안에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2~3%에 결정됐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압승을 해서 지지율이 한참 많이 높아서 이긴 거 아니거든요. 조금씩 지역에서 앞선 각 지역에서 2~3% 차이로 그렇게 다 백석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총선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 2~3% 차이가 백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네요. 그런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폭망하거나 국민의힘이 폭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뭐 크게 지지율이 차이 나서 선거 결과가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2~3%의 아주 조그만 지지율 차이가 각 지역에서 조금씩 나면 아쉽게 패배한 사람이 많은 정당은 그게 백석이었다. 지는 거다. 수도권. 이게 백석이었다. 지난 총선이 딱 그랬거든. 그래서 민주당이 180여석을 갖게 됐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 하자는 것도 그런 리스크 줄이자라고 하는 부분일 텐데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트렌드 자체는 뭐 어찌 보면 대통령 지지율도 50%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못 가고 있고 또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민심과 지금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국민의 80%가 반대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다 민주당 표는 아니거든요. 반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야 모두가 좀 더 많이 국민들에게 대하여 정성을 쏟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아직 뭐 저 수치 갖고 누가 유리하다, 누가 불리하다를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격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도 아직은 좀 있고 여론의 향배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민들의 초관심사인 상황에서 여야가 얘기하고 있는 바가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이 누구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지와 관련돼서는 매우 흥미로운 수치인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이 어제 청년 정책 점검 회의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당이 소수 정당이지만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발언인데요.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가 지금 국회에서는 소수 정당입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발목 잡는 이런 좀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고 공약을 120대 국정과제로서 작년 6월까지 99개의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 거의 뭐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거나 통과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좀 들리는데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내년은 무슨 해? 총선. 총선의 해. 네. 그 총선과 관련된 발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죠. 정권 출범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 경험이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과 10개월 만에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정권 교체라는 과업, 대업을 이뤄낼 수 있었거든요. 그럼 청년들을 위해서 약속한 이런 좋은 공약들을 다 실천하고 싶은데 애석하게도 국회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많은 일들의 169석 민주당의 이 벽에 부딪히고 있으니 지금은 우리가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마뜩지는 않다. 예. 다만 국민의힘이 만약에 다수당이 되거나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지게 되니까 약속했던 공약에 대한 실천이라든지 청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수많은 개혁 과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개혁 과제들을 힘있게 실천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 상황처럼 보이고 저 자리에는 각 부처에 있는 청년 보좌역부터 지난날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수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정부 정책들을 같이 만드는 청년 정책 점검 회의에 대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내년 총선에서의 의석의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짤막하게 나눈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원픽 인선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또 정쟁이 사안이 있습니다. 유인촌 전 장관이 특보로 임명됐습니다. 쇄신 특명받은 유인촌 전 장관, 문화체육특별보좌관 특보로 임명이 됐습니다.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입니다. 정부에선 전문성, 행정 경험 갖춘 유인촌 특보 문화예술 정책 표대를 다시 세울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MB의 블랙리스트 망령이 부활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망령이 부활했습니다. 유인촌 특보가 장관으로 재임하던 당시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진보적인 문화예술인들을 탄압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지금 유인촌 특보 대통령 임명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반대 입장이에요? 문화의 블랙리스트 사건의 아픔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지점에서 많이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MB맨의 부활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정을 이끌 때 굉장히 좀 강압적으로 했는데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MB맨들이 복귀를 해서 지금 문화예술계를 또 장악하려고 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처럼 그런 분들이 방송을 또 장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런 면에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염두해 주시면서 청년들이 한 번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대통령께서 청년들을 그렇게 안아주시고 싶으면 정치를 좀 대승적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의 평가가 작년 대선에 진 이유가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청년들을 대변을 잘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갈라치기도 잘해가지고 그런데 이익을 사실 국민의힘이 많이 받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시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이준석 대표 날려버렸어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청년들이 저 사람은 앞뒤가 다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었단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을 했던 부분들이 청년들의 아픔을 잘 아는 그런 청년이기 때문에 30대 장관들 많이 기용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MB맨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MB맨들 그 당시에는 젊었는데 지금 10년이 이상 지나가지고 지금 다들 60대 넘으셨고 한데 청년들이 대변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갑작스럽게 MB맨에 기용을 하기 전에 많은 청년들, 김봉민 최고위원 같은 분들 모셔가지고 국정에 활용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야 앞뒤가 맞는 것이지 지금 방식의 MB맨 부활 그리고 청년들한테는 립 서비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짧게 반론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30대 차관인 장미란 차관이 발탁이 됐고요. 저 자리에 있는 많은 청년들을 보게 되면 각 부처 장관의 정책 보좌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정에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깜짝 스타처럼 발탁돼서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부처 그리고 국정 운영의 전 영역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를 과거 정권과는 달리 많이 보장을 해놨죠. 여기서 발군의 실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앞으로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등용하게 되는 기회들이 있을 거고 저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국민의힘 대표는 지도부에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일들에 더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혁신위에서 강하게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질타가 나왔습니다. 오합지졸 콩가루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혁신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불체포 특권 포기해라 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응답 없이 잠자마자 혁신위에서 이런 비판이 나온 건데요.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당의 위기에 대하여 절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일부 당의 인사들이 탈당, 신당, 분당 등을 언급하며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강이나 기울이 없는 조직을 민주적인 조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합지졸이나 콩가루 지방이라 그러죠. 김영주 부의장님, 그게 사과하는데 며칠이나 걸릴 일이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송영길 전 대표님, 검찰하고 싸우면 법정에서 하십시오. 이상민 의원님, 옆집에 불구경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묘한 게 물론 이 불체포 특권을 좀 받아라라는 문제 제기 플러스 비명계 의원들의 이름을 혁신위에서 줄줄이 거론을 함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서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혁신위에서 아까 당을 향해서 오합지졸이다 콩가루 지방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1호 혁신안, 불체포 특권 포기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2호 꼼수 탈당 방지안도 내놨는데 혁신위에서 이건 역시 호응이 없다고 합니다. 의원들 호응이 적어 결론 못 냈다. 꼼수 탈당 방지안. 김영주 의원님, 네. 또 민주당의 선배 국회의원, 17대 국회의원 선배 의원으로서 혁신위에서 내놓은 1호 불체포 특권 포기, 그건 이미 몇 달 전에 국민의힘은 다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혁신위가 과연 무엇을 혁신할 수 있을까가 많은 조간신문들의 비판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혁신위가 혁신적이지도 않고 절박하지도 않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호 혁신위에 대해서 당에서 미지근했을 때 문을 박차고 나와야 된다고. 혁신위원장이? 예. 안에서 마이크 들고 할 것 같으면 뭐 최고위원회나 혁신위원회나 뭔 상관이고, 특히 2호라고 내놓은 것은 뒷북 아닙니까? 민정배 의원 받아놓고 난 다음에 다 문제가 되는 골마 있는 걸 봉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그걸 뭐 꼼수 탈당, 당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꼼수 탈당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땅이 가라앉고 있는데. 저는 저 부분도 여전히 그 혁신위가 공평한가, 절박한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당성, 즉 저 혁신위를 따를 만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 예. 혁신위원장도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쫓겨나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영주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전망이라는 말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뭐 혁신위가 자리 잡아서 본인의 역할대로 강하게 혁신 드라이브를 거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도 원론적이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의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자,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려고 줄을 선 사태가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정기 예금이 아예 1년짜리인데 해제했어요. 아니 전체 다 해제했어요. 가족분들. 예. 엄마 병원비 관련해서 이용하거든요. 일반 통장에 있는데 이거를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뭔가 이상하고 좀 불안하죠. 왜냐면 내 노후자금 이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른바 뱅크런, 이 고객들이 은행이 내 예금을 지켜주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예금을 대량 인출하는 사태인데, 아직 새마을금고는 그 지경은 아닌데요. 일부 지점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줄을 서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이렇습니다. 일부 금고 연체율은 30% 이상 올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남양주 동부 600억대 부동산 관련 부실 대출, 대출 연체로 인한 폐업 및 흡수 합병, 이런 우려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려가 커지자 행안부 차관이 직접 새마을금고를 찾아서 예금을
예금을 맡겼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예금자본에 저희 지금 농지파 새마을금고 고객 여러분,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니 안심하고 맡겨도 됩니다. 정부가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자, 해약을 막아라라고 정부 대책도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통폐합 시 5천만 원 초과하는 예적금도 보호하겠다. 지금 5천만 원까지인데 이거 넘어도 세금화금고 예금은 다 보호해주겠다. 중도 해지 예적금 재예치 시 비과세 혜택 등 유지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대량 인출하게 되면 진짜 우려 새마을금고가 위기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대량 예금 인출 사태를 또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소위 새마을금고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이제 최근에 아시는 분들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돈을 차지하느냐, 적금 해지해야 했느냐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좀 있고요. 일단 이제 새마을금고의 어떤 부실 대출이랄지, 어쩌면 이제 적금이랄지, 예금에 대해서 운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새마을금고는 이제 금고별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의 전문성이 있어도 과연 대출을 해줄 때 이걸로 인해 위험성, 리스크 해지 이런 부분이랄지 뭐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족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금고별로 이제 부실 대출이 생기고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연체율이 거의 6%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뭐 상호저축은행 같은 이제 제2금융권에 비해서도 엄청 높고 제1금융권에 비하면 뭐 2배, 3배 정도 높아요. 더군다나 일부 금고는 연체율이 30%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예금 적금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행안부 차관이 직접 가서 적금하고 이런 행위를 안 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일파만파 문제가 커졌을 거예요. 근데 행안부 차관 일단 잘 갔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리콘밸리랄지 스위스 크레디트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대체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은행은 금융위에서 관리 감독해요. 금융위는 금융과 관련해서 가장 전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독립된 금고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관리를 해요. 아, 그래서 행안부 차관이 나섰군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왜 행안부야 행정을 담당하는데 결국 행안부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성이랄지 전체적인 총괄에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이걸 그대로 방치했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뱅크런이 있었을 거고 그 이제 새마을금고의 존폐 위기가 놓이게 되면 사실 이것이 굉장히 도미노처럼 다른 은행에도 가서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가 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제 정부에서 빠른 조치를 한 게 다행이다. 더군다나 이제 통폐합을 할 것이고 통폐합 과정에서 5천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잖아요. 그 이상에 대해서도 일단 자체적으로 보존을 하게 해주고 보존이 안 되면 이제 정부에서 원리금까지 다 해주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뱅크런은 좀 잠잠해질 거고요. 좀 일단 안심하셔도 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렇죠. 일단 통폐합이 됐건 뭐가 됐든 구조조정해서 새마을금고가 안정적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뭐 기존 은행도 보면 통폐합 자주 하거든요. 지점마다. 뭐 새마을금고에 일단 중요한 건 예금을 대량으로 빼가면 정말 이 새마을금고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 대책에 좀 신뢰를 보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토드 로즈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의심해서 돈을 빼기 시작하면 실제 망하게 돼요. 실제 망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부가 그래도 행안부에서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그걸 보호해 준다고 하면 조금 더 기다리시고 안정화시킬 때까지 해야만 자기 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출을 뭐 7억 받은 사람들은 5천만 원을 빼고 보상해주고 받아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조금 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또 대출에 대한 그 자율성도 조금 더 규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핫투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아이고, 주인공이네. 전에요. 김진애 돌직구 쇼가 오늘로써
만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매일같이 매일 아침을 여러분들의 매일 아침을 상쾌하게 저희들이 지켜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벌써 어느덧 10년이 됐군요. 2013년 바로 오늘이 첫 번째 방송일이었습니다. 10년의 변천사를 저희 제작진이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시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신문 이야기 돌직구 쇼입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지입니다. 오늘도 많은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오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잠깐만요. (10년) 전엔 제가 많이 촌스러웠었군요.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 줄 몰랐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이 즐거웠고 저에게는 아주 큰 의무이자 사명감이자 보람이었기 때문에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을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저희 돌직구쇼에 여러 가지 변화도 있었고 특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숫자로 풀어본 10년을 준비했는데요. 과연 어떤 숫자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에 띄워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자, 10년. 10이라는 숫자는 당연히 저희 돌직구쇼의 10주년을 의미합니다. 다음 숫자는 뭘까요? 돌직구쇼 10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7월 8일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딱 10년 전입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7일 오늘을 맞았습니다. 10년같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2613이라는 숫자 준비했는데 과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2613, 총 2613회 생방송을 10년간 진행했습니다. 많은 숫자군요. 두 번째 숫자 3482, 3482, 과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방송 시간, 생방송으로 약 3,482시간 저희 김지의 돌직구쇼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000만 가까운 숫자, 어떤 숫자일까요? 유튜브의 누적 시청 시간이 이렇게나 길었습니다. 자, 다음 숫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억 9,758만 1,602, 2억에 가까운 이 숫자. 과연, 야, 이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어떤 숫자죠? 유튜브의 누적 조회수가 2억 뷰에 다다랐습니다. 김병미 최고위원님, 예. 돌직구의 10년을 거의 함께해 주셨잖아요. 거의 함께했습니다. 네, 정말로 최장수 패널이신데 네. 뭐 여러 가지 숫자도 있고 영상도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로 또 우리 돌직구쇼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정말 많은 분들이 TV로, 유튜브로, 다양한 매체로 돌직구쇼를 사랑해주고 오랜 기간 동안 김진의 돌직구쇼를 함께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2014년도부터 돌직구쇼를 거의 10년 가까이 함께 왔는데 정말 10년 가까이 함께. 돌직구쇼 처음 나왔을 때 저희 아이들이 돌이 안 될 때였거든요. 같이 돌직구쇼 가족들이랑 돌잔치를 함께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애들이 벌써 11살, 나이가 좀 줄었지만 만 나이로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우리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지난 10년의 세월들을 지켜보면서 저마다의 소중한 기억들이 돌직구쇼와 함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10년의 세월을 넘어서 앞으로 남은 오랜 기간 동안도 우리 삶의 한 부분을 돌직구쇼와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많은 훌륭한 패널들도 함께 해주셨는데 특히나 김병미 최고위원은 가장 최장수 패널로서 10년의 동고동락을 함께 했군요. 자, 김용주 의원님. 네. 어떠십니까? 또 돌직구의 그 다음에 최장수 패널 중에 한 분이시고 네. 개인적으로 또 좌장 역할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어느덧 저도 돌직구 생활이 한 6, 7년 그렇죠.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또 모든 뭐 정치 방송에 여러 군데 갑니다만은 좌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돌직구 쇼는 그 전국 또 수도권 할 것 없이 종편 같은 시간대 50%의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예, 점유율을. 굉장히 대단한 두 분 중에 한 분은 돌직구 쇼를 보고 있고요. 또 그런 배경은 사실은 여러 군데 가지만 김진이라는 탁월한 앵커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별 실제로 말씀을요. 프롬프트 없이 전체 시간을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앵커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고 저희 돌직구 쇼 단톡방에 30명이 있습니다. 제작진, 작가, 그리고 출연자들이 24시간 계속 돌직구의 논의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이 어떤 50%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돌직구 쇼를 볼 수밖에 없는, 또 더불어 같이 많이 술도 마시고 이야기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실은 이 10년의 시간을 저희가 자축하려고 이런 순서를 준비한 게 아니라 정말로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하루아침 꿈처럼 짧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저희 제작진과 또 앵커의 마음이 크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 시점 10년을 계기로 앞으로의 또 10년도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정확하고 공정하고 또 시원한 돌직구를 날리겠다라는 각오의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도 올해 나오셨잖아요, 돌직구쇼. 저도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10주년을 같이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저는 이제 방송 경력이 이제 10년을 훌쩍 넘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방송을 하는데 변곡점이 있다면 돌직구 나오기 전과 후가 달라졌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돌직구에 나오면서부터 상당히 많은 팬덤층도 생겼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돌직구를 좋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 물론 아까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탁월한 역량을 가진 이제 앵커의 힘이 굉장히 아닙니다. 제가 하는 건 없습니다. 패널을 굉장히 존중을 해줘요. 패널이 말을 정말로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이제 돌직구를 날릴 수 있도록 해주니까 아마 그런 방송을 보고 아마 팬들 아니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참 시원한 방송을 한다. 애매모호하게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점수를 좀 많이 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돌직구는 더욱더 번성할 것이고 더욱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부터 1일이라는 초심으로 앞으로의 10년도 우리 국민 여러분의 알거리를 위해서, 그리고 팩트를 찾는 시원한 돌직구를 많이 날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 예, 이번 주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돌직구의 만 10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책임감 있고 무거운 자리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10년도 여러분들에게 늘 사랑받는 시원한 돌직구쇼, 그리고 김진 앵커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돌직구 던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11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보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A에서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을 텐데 정부 발표 채널A 생중계를 통해서 잠시 후 11시부터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